좋습니다. 이재명 대표 행보가 요새 상당히 분주한데요. 네. 연휴에도 참 여러 메시지를 냈어요. 네, 그렇죠. 눈에 띄는 건 중국 딥시크 여파에 따른 메시지 같은데 인공지능 AI 관련한 예산을 추경에 포함하자. 그리고 정부 여당에 제안을 했고요. 추경을 정부가 받으면 나 이거 전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 포기하겠다.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 네. 그리고 뭐 우경화 그리고 뭐 국민들 지지층을 흡수기 위한 그와 같은 전략의 일환이다. 이런 노력으로 비춰집니다. 뭐 여당에서는 이 대표 발언에 대해서 뭐 악어의 눈물이다. 이게 진심이라면 여야정 협의체부터 참여하라. 이렇게 좀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긴 네. 하고요. 계속 이 대표가 실용주의 노선을 취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확장성 때문이고 그렇죠. 또 이제 국민을 좀 더 통합시키겠다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 네. 당내 통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문제예요. 이 다른 외연 확장보다 이 같은 지붕 아래 있는 당내 통합이 그렇게 더 어려운 걸까요? 그렇죠. 뭐 바깥으로 보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당내 통합을 그리고 이제 하나된 모습을 잘 보여주는 데는 성공했지만 배제하는 식으로 누군가를 쫓아내면서 그와 같은 통합을 이루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단일화라는 게 이질적인 요소를 포함하면서 껴안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질적인 요소들을 배척해 나가면서 마이너스 정치라고 예. 하죠. 이재명 대표가 SNS,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제목은 숲은 단 하나의 나무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때 창의성과 역동성이 살아납니다. 우리 민주당이 다양한 플라무가 자라는 건강한 숲이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만 나오지 않도록 오히려 다른 목소리를 권장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다른 의견을 배격하면서 내부 다툼이 격화되면 누가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이 똑같은 말을 이재명이 하니까 이상하게 들린다는 거죠. 네. 사실 이 메시지 주어를 가리고 말한 사람을 가리고 네. 보면 이 메시지 자체는 뭐 할 수 있는 말 저는 정치인데 그렇죠. 뭐 괜찮은 말씀인 네. 것 같아요. 이재명한테 되묻고 싶은 거죠. 과연 당신은 당내 다양성을 그리고 당내 비판을 허용했냐? 제 생각엔 질식시키고 억압하고 완전히 내쫓았잖아요. 그런 분이 이런 말씀하니까 이상하고 전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 페북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 지금 페북도 이재명이 쓴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본인들이 쓴 게 아니라고요? 저는 이재명이 썼을 리는 없다. 글이라고 하는 것, 네. 말이라고 하는 것, 본인을 나타내는 수단이고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재명이 아주 가식적이고 뭐 위선적이다 할지라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재명이라는 퍼스널리티가?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저도 항상 마누라 앞에선 거짓말 많이 하고 뭐 정말 입만 벌리면 거짓말 치는데도 본심과 이렇게 180도 다른 거 못 하거든요. 전 그래서 이거 이재명이 썼을까? 오늘 올린 글은 이재명 대표의 본심과는 다를 것이다. 저는 다르다. 이건 이재명의 지나온 삶을 다 부정하는 거잖아요. 이재명의 지나온 삶이 어떻게 이루어졌는데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지 이건 저는 이재명이 한 말은 아니다. 회 기자님의 합리적인 의심이었고요. 설 연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잖아요. 네. 근데 문 전 대통령이 이 역시나 통합이나 포용의 행보를 강조했어요. 네. 이재명 대표 앞에서. 그래서 네. 경청을 했다고 보도가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럼 그 자리에서 그 조언을 듣는 이재명 대표도 속으로는 불편했겠네요. 누군가 네. 그런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한쪽에는 문재인, 한쪽에는 이재명 대표와 이현주 의원 이렇게 네. 했는데 이 표정이 묘한 게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표정이 굳었다가 환하게 바뀌는 이제 예. 두 컷인데 그런데 이현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계속 표정이 상당히 언짢은 그런 건데 그랬어요? 예. 아. 그런 이제 두 개의 소위 말하는 짤이 올라와 있는데 한 분이 해설하기를 이건 이제 큰 정치인이 되기 위한 기량의 차이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이현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아주 날선 비난성 발언을 많이 했던 분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법률적 고소고발도 많이 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분이 이제 표정을 못 숨기고 있는 모습과 아하. 이재명 대표는 표정이 바뀌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정치인으로서의 연륜의 차이 뭐 이런 걸 보는데 일련의 뭐 우경화 실용주의 노선이라고 표방하는 것들 네. 그럼 과거의 주장들은 도대체 뭐였냐?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지역화폐 관련 그리고 뭐 25만 원 지원금 관련 이런 것들은 그럼 민생을 위한 행보가 아니었었냐? 이런 반문을 해보고 싶고 네. 여러 가지 행보들 주체가 이재명이 하는 국민들로서는 조금은 의심스럽다. 뭐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다 보셨고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 비명계죠. 이런 메시지를 SNS에 올리기도 했어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패배한 건 이 대표가 부족해서였다. 이거를 인정을 안 하고 문재인 정부 탓만 하더라. 지금이라도 이걸 인정을 하고 성찰을 해야 뭐 앞으로 이기는 길이 열릴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이 지난 대선 패배에 성찰이 없었던 건 바로 이재명 대표가
대표가 개항에 나와서 당선되고 또 바로 그렇죠. 당대표가 됐기 때문이다라고도 했더라고요. 이제는 이 지난 대선의 패배론까지 나오면서 비명계와 이재명 대표 측이 정면으로 또 맞붙는 거 아닌가, 이게 더 심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아무래도 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지금 대안으로 이재명 대표에 있을 수 있는 대안으로 거론되시는 분들이 뭐 김경수 예. 그리고 임종석, 김동연 뭐 이런 분들인데 네. 우선은 지금 현재 시급한 것은 존재감이잖아요. 국힘 여권 내에서는 여러 뭐 있을 수 있는 대안들, 네. 대선 후보들이 국민들에게 비슷하게 그리고 중량감 있게 다가온 데 반해서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1인 독주 체제란 말입니다. 네. 혹자들은 이것을 뭐 비난하는 측면에서도 뭐 정국에 대한 스케치로서 지금 현재 대선 레이스에서 보이는 것은 이재명 대표만 보인다.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 하는데, 이와 같이 이제 김경수, 임종석, 뭐 김부겸 이런 분들로서는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방법이 우선은 아하. 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안티테제식의 어떤 비판자로서의 성격을 부각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지 않나.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그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걸 또 임종석이 얘기하냐. 아, 그 말 자체는 좋은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도 있어야 된다. 아. 네. 지난 대선 그리고 지난 1년의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방금 뭐 임종석 전 실장의 발언들이 그거 자체도 뭐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 스스로도 자기 비판할 여지가 많이 있지 않냐, 뭐 이런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 임종석 전 실장의 메시지를 보면은 문재인 정부는 거의 처음으로 임기 말까지 레임덕 없이 40%대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네. 끝난 정부다, 이런 부연 설명까지 네. 달았기 때문에 이런 비판의 메시지가 네. 나오는 것 같네요. 문재인 정부 반성도 하라, 이런 얘기들이 일부에서 나오는 것 기왕이 같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분명히 그런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임기 내내 항상 40% 이상의 지지도를 보였잖아요. 네. 세월이 지나고 나서 지금 뭐 이제 퇴임이 이제 2년, 3년 가까이 되는 네. 시점에서는 모두 다 조금 그런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내 지지율이 40% 이상이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도 않고 지금 국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지도 않고 역설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40%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끊임없는 편가르기, 갈라치기 네. 보는 거요. 그리고 끊임없는 우유부단함 이런 것들이 더 부각되고 있지 않나. 저는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막 그만두고 나서 퇴임 직후에는 좀 사람들 평이 괜찮다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우유부단함 그런 측면이어서인지 갈수록 시점이 흘러갈수록 상당히 여론이 좋지 않다. 저는 이것이 이제 제 혼자만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만 아니라 지난 총선에서도 이제 그런 게 보였었잖아요. 뭐 이제 우연의 일치인지 뭐 다른 식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세를 직접 나간 곳에 예, PK 의원들은 모두 사실 떨어졌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랑할 것만은 아니다. 또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그게 장점 일견 보일 수도 있지만 요즘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장점들, 업적들을 얘기하는데 네. 조금 보면 경강부회 같은 느낌을 많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임종석 전 실장도 그런 식으로 뭐 문재인 대통령을 편들면서 이재명 대표를 깎아내리고 하는 것들이 조금 썩 좋아 보이지만은 보이지는 않다. 않는다. 국민들 입장에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이재명 안티체제를 보이려는 거는 예. 결국에 대선 주자로서 발돋움하기 위한 여러 행보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비명계 네네. 주자들이 지금 기준으로 물론 지지율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지만 이재명 대표의 도전장을 던져서 좀 제대로 붙어볼 만한 비명계 대표 주자, 좀 유력한 사람 보이세요? 역설적으로 좀 친문 색채가 빠져야 되지 않을까. 아.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뭐랄까요, 이미지, 잔상 그런 것들이 썩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은 말씀입니다만은 퇴임 이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평가들이 높아지는 전직 대통령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꾸준히 낮아지고 있지 않나. 뭐 사소한 일일 수 있습니다만 뭐 강아지 파양에서부터 아. 네, 또 책방 관련 사건들 네. 이런 것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미담으로 들리지 않고 그 드러난 실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옆집 아저씨가 그렇게 하더라도 욕먹는 그런 사건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저는 이재명의 대안일 수 있으려면 네. 비명, 비문 이분들 중에 나와야 되지 않을까. 국민적인 어떤 지지도 얻으려면.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드는 생각은 비문, 비명으로 분류할 수 있는 후보군이라고 하면 김동연 그리고 김부겸 이 정도 아니겠나. 두 분도 뭐 문재인 정부에 몸담긴 했었지만 네네. 임종석, 김경수 그분들처럼 친문, 찐문 느낌은 덜하니까요. 네네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중도적인 확장, 지금 이재명이 가지고 있지 않는 확장성, 외연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비명, 비문 중에 한 사람이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민주당의 구조와 분위기에서 이분들이 정말 경선에서 팽팽하게 이재명 대표랑 붙어볼 수 있을까요? 근데 그렇지 참 그게 않을 것 참 같아요. 어려워 보여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과거에는 민주당이 전략적 선택을 잘했잖아요. 지지자들이 특히 예. 이제 호남 지지자들이 전략적 선택을 함으로써 과거 노무현 대통령을 탄생시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데 국민의당이 된 적도 있고요. 불통을 부르죠. 요즘은 보면 국민들이 어떤 집단적으로 나타난 전략적 선택이라고 하는 기준 상당히 민감한 그리고 바람직한 어떤 정치적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에 나타나지 네. 민주당엔 그런 본능이 죽어버렸다. 어떤 이제 정치평론가도 그걸 예시로 들더라고요. 국민의힘이 이준석을 선택했던 기억. 그거 사실 누구도 사실 예측해내지 못했던 거잖아요. 맞아요. 예, 네. 이준석 그 당시 당대표의 어떤 약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최근에 있어서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국민의힘 당원들의 한동훈 후보에 대한 선택.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략적 선택이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런 선택이어지 그런 정치적 본능이 민주당에 있냐 하면은 전 지극회의적이다. 그렇게 본다라면 예측을 해보라 하면 네. 정치라고 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예측은 틀릴 수밖에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 민주당 후보가 과연 바뀔 수 있을까? 어떤 극단적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지금 보면은 제가 아까 전략적 선택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은 융통성이고 이재명 대표가 말한 다양성 뭐 네. 이런 것일 텐데 민주당 이 지지자들 그리고 민주당 현재 국회의원들이 전략적인 유연함, 전략적 판단을 할 능력, 포용력 이런 것들이 있냐 하면은 회의적이고 그렇게 본다라면 상황이 어찌 되든지 간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될 가능성이 갈 많다. 거다. 이 대세론이. 극단적 상황이라면 결국에는 이 사법시계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사법시계이기도 하고 네. 이재명으로는 힘들다라는 객관적인 지표가 나오더라도 그렇더라도 저는 이재명을 시계에 놓진 않을 것이다. 아까 어떤 분께서 댓글 달았어요. 이제 이 사법적인 결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로 쭉 갈 거다 이렇게 확답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냐 이런 질문도 해주셨는데요. 맞죠? 계속 같이 사법시계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끝까지 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제 생각엔 법적 강제적으로 이분이 출마가 불가능한 상황이면 그때는 무조건 바뀌어야 어쩔 수 되겠죠. 없지만. 그럼 바뀌어야 되겠지만 그렇죠. 지금 흔히들 예상하듯이 2심 판결이 나온 이후 이재명이라면 우선 다른 조건 다 배제하고 네. 이것만으로 이재명 후보가 바뀔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 봅니다. 예. 이분이 단연 화제였어요. 일타 강사 전한길 씨. 탄핵 반대 집회에 직접 참석을 해서 굉장히 사자후를 토해내더라고요. 여러 발언들을 하면서 탄핵 반대, 뭐 부정선거론,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다 등등의 발언을 했는데 약간 발언이 좀 센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이와 같은 극단적인 집회, 극단적인 행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이긴 거다. 민주당의 지지율의 급락, 국민의힘 지지율의 약진의 배경 중에 하나는 이것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남태령 집회라고 하는 건가요? 네네네. 본인들은 승리감에 도취해서 뭐 여러 가지 유튜브에서 이제 재생산되는 걸 봤는데 그걸 보면서 국민들은 이제 피로감 혹은 문제의식을 느꼈던 것은 트랙터에 꽂혀있던 적혀있던 상당히 생경한 10여 년 전의 그 구호들 문구들. 문구들 그리고 그 트랙터가 어떻게 해서 오게 됐는지 연원들을 알게 되니까 국민들은 그런 것들에서 상당한 반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러 진영적인 집회, 목사들이 주최한 집회, 흔히 말하는 극우 진영의 집회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지금 뭐 일각의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야, 이 수십만의 부산에 모인 인파들을 봐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오히려 역효과가 금방 날 것이다. 뭐 실명을 거론하자면 박수영 의원이 계속 SNS에 올리더라고요. 실제 이제 집회에서 나가고 발언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와 같은 민심의 행보를 봐라. 저는 그런 식으로 극단적인 의견들이 모이는 거 좋은 영향 못 미칠 것이다. 오히려 지금 그와 같은 모습이 안 비춰질수록 승자가 될 것이다. 우스개이지만은 지금 나왔던 모습 중에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굉장히 분노하시죠. 되게 해프닝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뭐 공개해도 될 만한 그런 짤방일 텐데 지금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근거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집회에 참석을 해서 연사로도 내정이 됐었다라고 합니다. 탄핵 반대? 부산에서 집회. 이건 좀 확인은 요하는 겁니다. 다만 지금 이제 나오는 의견 중에 하나가 연사로 선정되어져 있다가 화장실을 가야 되는 이유로
집회에서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에 그럼 연단이 안 오는 안 거네요. 오는 거죠. 예. 이건 그러고서 그 다음 날 그 해당 네. 모 교회가 운영하는 교회 유튜브 주관이었군요. 방송에서 예. 방송에는 이제 연사로 나왔다고 하는데 기기묘묘하죠. 그러니까 이 조정훈 의원이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하자면 그게 이제 맞다라는 가정하에서 주차긴 잘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려스러운 건 네. 이제 전한길 씨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이분이 말씀을 재미나게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능도 많이 나오고 했었어요. 아, 그래서. 그러신가요? 예. 그래서 뭐 강의를 재미나게 하시고 뭐 유명 강사시니까 네. 제가 알기로 뭐 수십만 뭐 맞아요. 분이 보는 분이라 일상. 저도 가끔 뭐 말씀을 재미나게 하신다 하는데 그런 부분은 하나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에 요즘 돌고 있던데 지금 돌고 있는 게 뭐냐면 불과 12월 20일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좀 그런 것 좀 하지 말아라. 어떤 거요? 헌법재판소 앞에 올려가서 네. 뭐 이렇게 윽박지로 하는 걸 하지 말아라 하는 건데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 여하튼 근데 저는 이런 식의 극단적인 의견 표출 조금은 여하튼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오늘 몇몇 분들도 서서히 그런 이제 피로감을 느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칭 좌우라 칭하면서 그리고 진보 보수라고 자칭하면서 나타내는 모습들이 모두 다 지금 극단적인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 그렇다면 저는 본연의 업무로 돌아와라. 계속 제가 말씀드리자면 정치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떤 효용을 정치의 영역에서 국민들에게 편익을 늘려줘야 되는데 전혀 그와 같은 국민들의 어떤 수요에는 만족시키지 못하고 전 그래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치라는 영역을 드러내야만 국민들 편익이 늘어나고 네. 효용이 늘어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 절대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라고 생각하는데 네. 정말 정치인들이 정당들이 본연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제 대선이 정말 열리면 더 그런 건전한 토론과 생산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오갔으면 좋겠는데 이성적으로 네. 그것도 참 걱정인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랄까요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이 뭐 침묵의 카르텔이다 뭐 이런 네네네. 말들을 하지만은 어떤 괜찮은 정치인들이 나오면은 그것을 무참히 짓밟아 버리려는 여야를 불문한 합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카르텔 이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네.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반기문 사무총장도 그렇고 어느 한순간에 바보 만들어 버리잖아요. 반기문 의원 같은 경우에 그거였죠. 이 지하철 패스. 네. 그리고 뭐 지하철 버스 요금이 얼마냐. 아, 그런 아니 거 여러분 지하철 요금 버스 요금 모르잖아요. 다 요즘 카드 쓰잖아요. 반기문 씨가 알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저는 버스 타고 다니는 국회의원 지하철 타고 다니는 국회의원 보기 좋고 응원하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의원들 제가 알기로는 뭐 국회의원들과 많이 접촉하고 정치인들 많이 접촉합니다만은 99%는 그러지 많이 않잖아요. 없죠. 네. 네. 그런 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와 같은 의미로도 네. 1%도 안 되는 국회의원들이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와중에 그런 것을 물어보고 따지고 하는 것들이 과연 정확한 필터링이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제발 좀 정치가 좀 정치 본연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아까 말한 이제 이런 따돌림의 카르텔들 네. 그런 식으로 반기문, 안철수, 뭐 한동훈도 마찬가지라고 네. 생각해요. 한동훈이라는 사람도 전 좀 황당한 게 이런 표현 정말 안 하려고 했는데 머리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봐요. 머리카락에 대해서. 아니 저 진보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본인 자칭 진보라고 한다라면 외모라든가 이런 것들로부터 가장 자유스러워야 되는 그룹들이 한동훈에 대해서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런 것들이잖아요. 전 그렇더라고요. 창피하다.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뭐 줄리 의혹이라든가 아하. 그런 것들이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소위 자칭 진보 그룹이었잖아요. 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지 좀 이와 같은 따돌림의 카르텔들 네. 이때는 여야를 불문하고 또한 시민사회를 불문하고서 어떤 새로운 정치인들 새로운 호흡들에 대해서는 그걸 억압하려고 하는 질식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들은 좀 네. 배제되어져야 되고 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스로도 아주 조금은 좀 반성을 합니다. 네, 그렇게 조금 새로운 호흡들 새로운 색채들이 우리 정치권엔 많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좀 관용적으로 받아들여져야 되지 않나 첫 발자국들은 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출마 선언 사실상 예. 했잖아요. 연휴 끝자락에 뭐 케네디 오바마처럼 세대 교체하겠다고도 했고 정치 판가리 하겠다라고 홍대에서 선언을 한 건데 이 대선이 열리면 여기서의 이준석의 영향력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여쭐까요?
이준석 의원과 활발한 소통은 없었습니다만은 전 그래요. 여러 자리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한 것들이 많이 좀 해가 되고 합니다만은 저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지금도 그리고 과거에도 충분히 훌륭한 범여권에서는 뭐 지금은 뭐 범여권으로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넓게는 정치권에서 상당한 회오리를 그리고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정치인이다. 그리고 특히 신선함이란 측면에서 다만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 대표 역시 그와 같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은 본인 스스로의 행보가 많이 자초하고 있지 않나. 스스로.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과거 국민의힘의 당대표로 선출되어졌을 때는 상당한 지분은 저는 기대의 치였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준석의 행보, 이준석의 실적이 아닌 국민의 기대치였었는데 3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지금에서는 기대치만으로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나고 이준석에 대해서도 평가할 만한 여러 가지 실적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저는 이준석이 어떤 바람을 일으킬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면 예.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하거나 합당을 하거나 그 가능성이 대선 과정에서 저는 있다, 있다고 없다? 봅니다. 있다고 저는 보세요. 물론 이준석은 그걸 부인해야만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무게감을 키울 수 있겠지만 저라도 지금이라면 그렇게 하라고 조언을 할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준석의 옆에 있다라면 이것이 가식적 모습이냐 진실된 모습이냐와는 상관없이 정치인 이준석으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텐데 네. 저는 정치적 행보에 관해서는 현 여권과 단일화라든가 이와 같은 정치적 협상, 협력을 할 수밖에 그리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봅니다. 것이 그리고 물론 그 과정에서 예. 저는 몇몇 현 여권의 여러 인사들을 놓고 본다라면 이준석이 탑은 아니더라도 그중에 몇몇들은 제칠 수 있는 상위권의 인사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군요. 예, 그렇게 손잡을 가능성 지금의 이준석 의원은 당연히 없다고 하겠지만 예.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궁금하네요. 이 부분도 참 이준석 의원이 또 재선판에 등판을 또 앞장서서 한 만큼 줄줄이 이제 등판을 하고 어떤 메시지로 누가 순서대로 나올지도 궁금해지고요. 네. 윤 대통령은 이 조기 대선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시겠죠? 그러시겠죠. 그럴 수밖에 근데 뭐 없겠죠? 본인이 자초한 건데. 네. 예. 지난주에 윤 대통령에 대한 일반 접견이 허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대통령실 참모들이 먼저 갔고요. 권영세, 권성동 이 쌍권으로 불리는 투탑과 나경원 의원이 여당에선 처음으로 면회를 갔는데요. 네네. 접견을 가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했고 인간적인 도리라고 했고 네. 친구로서 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서 사실 당내에서도 좀 물음표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말이 지금 필요할까요?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시기인가요? 예, 너무나 뚜렷한 정치적 행보이고 또 오늘 김재섭 의원이 잘 지적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세게 말한 것 같아요. 예, 예. 당내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뭐랄까요? 본인들이 뭐 친구로서 네. 개인적인 친분으로서 그만큼 현 여권 그리고 윤석열 정부로부터 혜택이라면 혜택들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죠. 이분들이 뭐 최고 실세로 호칭되어졌던 분들이기도 하고 장관으로 임명되었던 분들 혹은 장관급 직위에 계셨던 분들인데 네. 정작 윤석열 정부에게 가장 필요한 고언이라고 하는 것 자신의 직위를 자리를 내던질 만큼의 그런 축원 고언들은 단 한마디 말도 못하고서 네. 지금 반민주적 행보로 말미암은 여권을 멸망의 늪으로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사건을 저지른 당사자에게 이와 같이 가면서 개인적 인간적 운운하는 것은 정말 좀 적절치 않은 행보이다. 심지어는 조선일보 사설에서조차도 이제 지적을 했잖아요. 그랬어요. 정말 이게 바람직하냐. 도대체 국민들 눈에는 구체적으로는 중도층 눈에는 어떻게 비치겠냐. 계속 이렇게 접견을 이어서 가는 건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국민의힘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분들이 여론의 추이들을 오인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많은 해석들이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 지지세의 약진이라고 하는 것들은 네. 이재명의 모습, 민주당의 모습으로 반사이익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지금 또 한편으로 극단적 지지층으로 본인의 어떤 내연들을 축소하면서 외연도 축소하면서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들이라고 하는 게 과연 중도층이 어떻게 비치고 저는 이와 같은 모습들의 어떤 반작용들 금방 또 나타날 것이다. 사실 한 가지 또 우려스러운 게 이게 윤 대통령을 들어가서 만나고 나오면은 윤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고 우리가 어떤 대화를 했는지가 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잖아요. 나경원 의원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당이 뭉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그리고 의회 독재로 인해서 국정이 마비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없어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계엄 조치를 한 것이다. 라고 했고요. 계엄을 통해서 야당의 행태를 국민들이 알게 된 거는 다행이다. 이런 등등의 말을 하면서 어쨌든 당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 시국을 돌파하려면 이런 식으로 강조했다고 나경원 의원이 전했어요. 근데 앞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 들어가
들어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네.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겠죠. 나경원 의원의 어떤 정치적 역량의 한계를 드러내신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으로서는 본인이 만나러 갔고 네. 또 그것을 국민들에게 나타내고 싶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그와 같이 한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하신 말씀 모두 다를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다 어겼던 거 아닙니까? 응? 당을 쪼갰고 국민을 쪼갰고 네. 그리고 계엄으로 말미암아 정치권을 파탄냈고 모두 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것인데 면회 가서 네. 듣고 온 말을 그걸 또 이야기한 것은 좀 너무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역량에 상당한 좀 의문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설 와중에 냈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네. 이렇게 설 연휴 동안 의료 행정에 큰 차질은 없었냐. 연휴에 뭐 의료체계 잘 작동되느냐 이렇게 뭐 정진석 비서실장 등 용산 예. 참모진들한테 얘기했다고 해요. 의료 체계를 엉망으로 만든 사람이 지금 누구입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본인은 그와 같은 착각 속에 살고 그와 같은 착각이 있으니까 또 계엄도 해냈을 건데 그걸 또 이제 외부에 유통을 시키고 뭔가 지금 저는 국민의힘이 많은 걸 좀 착각하고 있다. 국민들의 균형추라고 하는 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 결국은 균형심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악패를 그리고 그와 같은 뭐랄까요 난장지를 보고서 네. 이쪽으로 이동해 왔던 건데 그간 국민의힘의 행적이 안 보였기 때문에 민주당에 가려서 안 보였기 때문에 이쪽으로 왔던 거지 네. 국민의힘이 잘해서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이처럼 몰려가고 어떻게 보면 극우적인 인사들의 집회 단상에 서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국민들 민심은 또 순간 바뀐다. 네. 예. 이재명 대표는 그건 이재명의 본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겉모습으로라도 네. 바뀌는 척하고 있는 아. 거잖아요. 응? 이런 모습과 지금 또 한편으로는 반대편에서는 네. 야 지금 뭐 개몽령이다 나경원 의원이 했던 말씀을 지금 처음 듣는 건데 들었어요. 계엄의 효과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야당의 그러와 같은 모습을 깨우쳤다. 말 그대로 개몽령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웃기는 거잖아요. 개몽. 감히 네. 전 그 단어조차도 기분 나쁜 게 도대체 자기가 뭘 가지고 개몽을 하겠다는 건지 윤석열 대통령이 뭘 가지고 개몽하겠다는 겁니까? 계엄으로 국민을 개몽시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 극우 집회에서 나왔던 얘기들인데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정말 제정신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 사실 중도의 마음은 대선이 치러진다면 그 마지막까지 움직일 거고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나오는 지지율로 너무 이제 한쪽 방향으로 치닫는 거 아닌가 싶네요. 네. 순간 개몽 뭐 이런 말이 나오니까 정말 이성의 끈을 놓칠 것 같은데 이 중도라는 표현도 웃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정치 고전에서 뭐 논어 대학 맹자 중용 순자 뭐 이런 거 쭉 보면은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네. 어느 날 하루는 정말 순자를 쭉 찾아왔어요. 순자가 이제 정치에 관한 서적이니까 좌우라는 표현은 없고 특히나 동양 고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중이에요. 가운데 중. 예. 이때의 중은 양편양의 중이란 의미가 아니거든요. 이때의 중은 꿰뚫는다는 의미고 이게 맞다라는 의미의 중이거든요. 네. 항상 동양의 사고라고 하는 것, 동양의 정치학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을 꿰뚫는다 의미의 중이고 전 그런 의미라면 중도라는 말을 인정하겠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에서 좌 나오는 미쳤다는 말로밖에 표현이 안 되거든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의미의 좌만 우만 있을 뿐인데 좌우가 아닌 뭐 중도라고 하면은 지금 많이 나오는 게 또 양비론이잖아요. 양비론. 야 너희들은 양비론. 두 미친놈들 사이에서 이 가운데라고 하는 것들이 제정신 찾고 있는 사람들이 중도이고 하는 건데 이걸 무슨 양비론이다. 서방파, 양은이파 둘 다가 우리 국민들로서는 아니라는 거죠. 누구도 우리에게 정치적인 수요를 만족시켜줄 공급업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둘 다 아니라는 의미에서 제정신이라는 의미에서 중도이고 가운데 중인데 이걸 뭐 마치 회색 분자 느낌? 회색 분자인 것처럼 왜 우리가 두 미친놈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냐는 거죠. 정말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우리가 이런 선택 속에서 살아야 되냐고요. 지금 저는 그래요. 우리나라 민심은 민심이 흔들리면서 균형을 찾아가는 국민들의 아까 말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하는데 두 미친놈들 사이에서 전략적인 중심을 찾아가는 어려운 작업 정말 힘든 작업 고난의 작업들을 하는 것이 어떻게 폄훼될 수 있는지 회색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화가 잔뜩 나는데 그런 사람들이 감히 국민을 개몽해? 정말 저는 화가 나는데 개몽이란 단어가 회계사님의 분노 버튼 같아요. 그렇죠. 감히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거죠. 저 손아래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개인적인 체험도 얘기하는데 제가 이 지하 단칸방에서 어머님을 모시고 단둘이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항상 전화 오는 게 한 그때 기준으로 제가 20대 중반일 때 한 40, 50 되시는 분 사촌 형이에요. 넌 왜 나한테 한 번도 안 와보냐, 인사를 안 오냐. 어느 날은 생각해 보니까 아니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저를 늦게 나서 60대 중반이러셨거든요. 네. 누가 누구를 찾아와야 되냐는 거죠. 감히 누가 누구를 계몽하냐는 거죠. 누가 누구를 가르쳐. 국민들이 가르쳐야죠. 국민들이 윤석열 가르치고 국민들이 이재명 가르쳐야죠. 네. 화가 나네 정말. 네. 이거에 대해서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건데 좌중우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말자. 응? 그렇습니다. 네. 전 그래요. 뭐 흔히 이야기하는 게 뭐 영국인가요? 프랑스라는가요? 그 나라의 어떤 정치적 경험을 산출로 해서 좌우라는 말이 나왔을 거고 네. 그것이 우리나라 현실과 또 맞다라면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 속에서 이어져 간다라면 좌우의 말이 맞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좌우의 경험이 있죠. 끔찍한 해방 공간에서의 경험, 끔찍한 6.25 전쟁, 한국 내전 상황에서의 경험이라고 하는 게 좌우의 경험인데 그때의 좌우라고 하는 자기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외부적으로 이식된 정치 경험이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좌우다 막 스스로 좌파 우파 이야기하고 진보 보수 이야기하는데 이분들이 가장 활발할 때가 언제냐면 1950년도의 경험, 홍범도 나올 때, 네. 그러니까 이승만 나올 때, 뭐 이럴 때 흥분하지. 지금 사안 가지고 인구 감소 문제 가지고 핵발전 가지고 진지하게 토론해 본 적 있냐 이거죠. 지금 너무 개몽이란 말에 지금 발작 버튼이 눌렸는데 제가 제발 좀 안건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감성적으로라도 토론해 보자는 거죠.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 네. AI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딥시크 문제에 대해서도 죄송합니다 흥분해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보류했거든요. 선고를. 최상목 권한대행이 3명 중에 2명을 선별해서 임명한 것에 대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거고 그게 원래 오늘 결과가 나오기로 한 이 네네. 내용이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이렇게 헌재가 미루니까 헌재가 지금 부랴부랴 뭐 다급한 모습을 보이면서 예. 불법임을 자인한 거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내리기도 했거든요. 네. 이거 왜 연기된 걸까요? 이렇게 되면 헌재가 사실 더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스스로 좀 구렁을 파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계엄 이후 1년의 과정 속에서 권위들을 스스로 잃고 있는 모습들을 특히나 이 사법부가 적나라하게 노출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의 권위를 누가 뭐 공격해야 된다 어쩐다 하는데 저는 사법부의 권위가 이만큼 떨어진 데에는 본인들 스스로가 자초하고 있다. 특히나 정치적인 세력들이 여러 가지로 갈려져 있고 극단적으로 나뉜 상황에서는 어디엔들 공격이 없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이처럼 권위를 갉아먹고 잃어버리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공격해서 이런 것은 요즘 유행하는 말로 짜치고 이건 본인들 스스로 자초했다라고 생각하고 네. 권위를 갉아먹는 극단적인 모습이지 않나. 네. 저는 좀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요. 한번 인용을 해보자라면 천재현 헌재 공보관이 이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선고일이 변경되긴 했습니다만은 그와 같은 변경 조치가 외화되기 이전에 무슨 말씀을 했냐면 결정을 안 따르게 되면 헌재 결정이 있게 되고 네. 그와 같은 헌재의 결정을 최상목 대행이 따르지 않으면 네.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걸 딱 명시를 했어요. 네. 처음에. 예. 전 우선 맨 처음에 드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생경하다. 계엄이 1년의 과정 속에서 생경하다. 네. 과거 서부지법에서 영장 적부심 네. 이걸 이제 기각이었었나요? 그러면서 단 한 줄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뭐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네. 몇 호 조문을 이것은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든가 좀 저 같은 경우 되게 황당했거든요. 지금 이 경우도 좀 비슷한 느낌 같아요. 네. 이제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낯선 느낌. 왜 이렇게 이런 말을 이런 행동을 하는 거 이제까지 했던 행동과 이제까지 해왔던 헌법재판소의 관행과 발언에는 정반대되는 거잖아요. 이런 메시지가요. 그쵸? 오늘 나온 조금 터프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안 나왔고 더더군다나 최상목 대행이 따른다 안 따른다는 그런 결정을 할 계제도 아닌 상황에서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저는 되게 뭐랄까요. 생소함을 넘어서 약간 폭력적이라고 할까요? 전 그런 걸 느꼈었거든요. 이 기사 하나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어떤 기사냐면 법률신문입니다. 여기 보면은 2022년 5월 5일자 기사인데요. 헌법 불합치 법률 방치 정치권 뭐 했나 이런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오게 되면 이에 따라서 국회에서는 후속적인 입법을 해야죠.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2022년 5월 기준이겠죠. 헌재가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한 법률 가운데 국민
국민투표법을 포함 14건에 대한 개선 입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14건 2022년 5월 기준 14건이 입법을 해야 되는데 안 했고 네. 이 가운데 5건은 개정 시한을 넘겨 법률 조항의 효력을 이미 상실해 공백 상태가 발생했다. 이건 제가 이제 해석하자면, 비법률가인 제가 해석하자면 개선 입법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음으로써 그 당시 현행 법률 효력을 상실해 버립니까? 법률이 적용되어져야 할 영역에 대한 법률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국민투표가 지금 불가능합니다. 법이 없어서.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놔두고서 왜 이와 같은 아직 결정도 안 이루어졌고 최상목 대행의 어떤 특정한 의사결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와 같은 발언을 하냐는 거죠. 협박스러운 이런 말을 도대체 왜 하냐. 그리고 나서 결국 자기들이 한 건 뭐냐? 나중에 할게. 연기했다. 무척이나 황당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오해 있으실까봐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와 같은 많은 것들을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최근 판결 중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판단, 이틀 근무한 사람더러 이걸 탄핵을 했고 그 탄핵이 타당하다고 한 8명 중에 4명은 도대체 뭔가.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자신들의 권위를 내던져버리고 한 것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좀 많이 실망스럽더라고요. 마흔 후보자에 대한 헌재의 입장이 참 생경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네. 예. 사실 이 마흔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재판관 8명 중에 뭐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이 세 분에 대해서 특히 예. 여권에서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들이 다 진보 성향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는 것 포함해서 뭐 이분들의 뭐 남편 또는 동생의 과거 정치적 행보에 대한 지적까지 이제 여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여당은 이렇게 편향된 곳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계속 심판해도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오늘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세요? 야당에서는 일단 이게 이 나중에 탄핵 인용됐을 때 불복하려는 밑밥 아니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저도 오늘 알게 됐으니까 시청자분들과 함께 이제 용어를 공유해 보면 회피 깊이가 서로 다른 말이더라고요. 재판관 회피 깊이. 네네네. 그 회피라고 하는 것은 재판관이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어떤 조처이고, 예. 기피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신청, 어떤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이 신청에 따라서 어떤 객관적 요건으로 판단하는 그런 거라고 예. 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측에서 이미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한번 했고요. 네. 구체적으로는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 예.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객관적 조건으로 어떤 기피 사유를 판단하는 것이고 기피 신청이 기각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오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게 뭐냐면 최근에 윤 대통령 측에서 냈던 건 뭐냐면 회피 촉구 신청서죠. 맞아요. 예, 토크에 대한 그러니까 의견서를 예, 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피라고 하는 것은 재판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어서 네. 이것은 이제 네 스스로 결정해서 네가 빨리 이 재판관의 지위를 물러나야 된다. 그걸 촉구하는 의견서를 낸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건 어떤 법률적 판단의 영역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서는 전혀 기각 뭐 이런 걸 할 결정을 여지가 내릴? 전혀 없다라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그래요. 여권과 그리고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 명 한 명의 개인적인 성향, 정치적 성향을 이런 게 말씀하는데 그냥 아주 단순하게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혹은 대법원의 대법관 이런 거 모두가 우리가 여야 대통령실 이렇게 분배토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몫이 있죠. 예. 그렇게 본다라면 특정인의 어떤 정치적 성향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정치적 성향으로부터 진공 상태인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뭐 우리 정치적 성향으로 나뉘어서 특정 정당이 추천하고 임명하는 그런 시스템인 만큼 이거 자체는 문제 삼기가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을 좀 공격할 때는 좀 확실한 거 몇 가지로 해도 충분하다. 예. 명치를 존중하는 그런 공격, 저는 팩트에 그렇습니다. 기반한 공격 이런 것들을 해야 좀 타격감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 8명 중에 4명은 또 여권이 지정하고 추천하고 임명하신 분들 아닙니까? 또 그분들의 행적들 찾으려면 또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 처음에 민주당 야권 쪽에서 좀 우려했던 인물이 그 보수 성향이라는 정영식 재판관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에 이제 반대되는 경향이기 때문에 다시 재판관들 다 보수 성향, 진보 성향, 중도 성향 이렇게 다 나뉘어져 있는 게 예. 사실이기도 하고 네네. 다만 이제 여권에서는 아니면 우리법연구회 소속이 왜 이렇게 많아? 뭐 이런 식의 문제를 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우리에게는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법과 헌법이라는 판단 기준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 아닌가. 매번 강조합니다만 저는 국민의힘 당헌 당규를 열심히 읽어봤던 사람 중에 하나로서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받아들여져야 하는 그런 영역이니만큼 이런 것들을 문제 삼는 것은 좀 아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현 헌법재판소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많다. 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네요.